최강 디펜스 플러스입니다. 김종대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오시니까 꽉 차고 든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옷동을 또 비슷하세요. 아 그러네. 톤이 다 비슷하네요. 저희 세 명이. 예. 네. 뭐 제일 밝으세요. 우리는 어둠침침해서. 아니 오랫동안 두 분 이제 인연이 이제 있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후배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참 큰 그 보람이고 자긍심인데 네. 다음번엔 누굴 또 시킬까? 아 그런 생각도 합니까? 예. 그런데 그때 우리 패밀리에 네. 부승찬 의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 아 또 있습니까? 예. 직원도 많았고. 예. 또 뭐 저하고 그 디펜스 21 잡지할 때도 고생한 친구도 있고 해서 네. 다음번엔 거기를 시켜야 되는데. 성공한 작품입니까? 우리 후배로서 부승찬 의원님은? 아니 제가 작품이라고 얘기할 본인이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뭐 후견인도 아니고 네. 본인이 알아서 한 거죠. 뿌듯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김종대 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어떻게 그 할 때부터 이렇게 많이 조언도 많이 들으신 거죠? 아니 이제 네. 든든하죠. 든든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정치인들을 뭐 아는 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셨던 분들 위주로 뭐 김종대 의원님이나 뭐 최재천 의원님, 네. 문정인 교수 그러네요. 이런 세 분 정도예요. 네.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상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뒤에 있다라는 게 든든하고 네. 그다음에 여전히 만날 때마다 왜 그 정의가 없는 정의당에 있냐 민주당 와서 또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밖에서 이제 오피니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요도 많이 하죠. 어떻게 좀 생각이 질문 드려도 되나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아유. 아니 저는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공부가 있죠.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 우리 부의원이 그만큼 성장하면은 우리로선 다 일을 한 것이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 12.3 계엄 내란 때부터 뭐 두 분의 역할들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밖에서 평론해 주시는 것, 또 안에서 또 했던 국회의원에서 했던 것들 보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 이번에 12.3 계엄 네. 사태는 우리나라 헌정에 있어가지고 초선들의 역할이 정말 두드러지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각성되는 네. 전 하나의 보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게 그래요. 이게 막상 들어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매우 지난한 과정이고 또 요즘같이 증오의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 윤석열이 판을 깔아줘서 초재선들이 맹렬하게 투쟁할 땐 투쟁하고 또 거기서 진실을 찾아가는데 하나의 그 정치적 맥락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건 대단한 집단적 각성제였던 것이죠. 그럴 때 초선으로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는 거는 다른 데 국회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번 내란 상황에서 특히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지역구에 그 다른 사람이 됐었으면 그 상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 네. 저도 잘 아는 그분이 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국방위가 많이 달랐죠. 저는 그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마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뭐 박빙으로 죄송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됐는데 그 몇 표가 어쩌면 이 내란 진행 상황을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분이 왔으면 뭐 국방 쪽에 있어서는 완전 판도가 좀 달라졌겠죠. 완전 바뀌었을 거라는 거는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공교롭게 아주 유사한 국방에 갈 사람 두 사람이 그 용인 수지에서 붙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아니 다 두 분이 전부 경험이 있으신 분. 저는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우리 저 잘 알죠. 의원님도 잘 잘 알죠. 저희 병가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아니 뭐 얘기는 뭐. 전 그분 최고록을 몇 번 읽었어요. 그렇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네. 아주 관심 인물이죠. 네. 어쨌든 부승찬 의원님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힐링을 한 번에 경험하게 됐습니다라고 화이트님 글도 주셨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란이 뭐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관저에서. 이게 파면 선고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가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됩니까? 참 이제 어렵게 또 이제 나가는데 네. 이 윤석열 씨는 뒤끝 장렬입니다. 그 뭐 하나를 맺고 끊는 법이 없이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자기 페이스대로 몰고 가는데 그러면 과정에서 온갖 관패, 민폐를 다 끼쳐요. 네. 사실 옮겨도 걱정입니다. 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앞으로 생지옥이실 건데 거기에 경찰 차벽 쌓고 뭐 하고 이런 일들 생겨 보십시오. 하루 아침에 그냥 이거 뭐 어른을 모실 수가 있나, 애를 키울 수가 있나, 완전히 스피커는 귀청이 찢어질 것이고 이게 가도민폐. 네. 이럴 때는 본인이 조용히 어디 외진대로 좀 사라져서 주변이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퇴임 대통령이 자주 민간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가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백담사로 가거나. 백담사요. 네. 절로 가거나. 절로 가거나. 네. 그럼 백담사에서 화를 낸다더라고요. 네. 왜 또 우리냐. 네. 근데 사실은 전두환이 그 대통령 마치고 백담사 가서 백담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요. 그 비포장도로 도로 다 났어요. 포장 다 됐고 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이왕 가서 지방 경제도 좀 부흥시키시고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자, 이 태거하는 과정도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한 2일 만에 50시간 만에 3일 만에 나가버렸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가면서도 뭐 지금 앞으로 그 나가서 메시지를 낼지 뭐 이런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저는 2차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국민 변호인단 약 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완전 열렬 지지자라고 본인이 판단한 단체 혹은 뭐 계층에다가 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까지는 상당히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다. 경선이 끝나서 이제 본선에 돌입하면 윤석열을 절연 않고는 국민의힘이 경쟁력이 없거든요. 후보 자체가. 국민의힘당 후보 자체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많이 찾아가는 것도 보면은요. 경선 룰을 발표했잖아요. 3차에 걸쳐서 한다. 맞습니다. 1차 국민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 2차에서 하고 4명을 추려서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명을 한다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열렬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에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예언자 뭐 점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지한다. 예언적 지휘자로서 점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이 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 난립하는 후보들이 전부 윤석열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파면되고도 얼마나 바빴어요. 그 관저 정치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냥 한시도 쉬지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아니 근데 그것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파면됐어요. 잘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안 가야 되는데 이상한 상황에서 감옥에 안 가 있는 거고 그러면 보통 같으면 가만히 있을 건데 요리사 부르고 파티하고 사람들 부르고 이거는 참 저렇게 사진도 찍고 전환길 씨도 갔네요. 윤상현 의원. 윤상현.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하고 뭐 만났다 전화 통화했다 하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나경원 의원 경우가 그렇거든요. 전혀 후보군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뭘 가서 만났다 차 한잔했다 하더니 대선 출마한대.
거기에다가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주초에 나왔을 때 그 국민의힘의 경선 룰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1위 김문수, 2위 홍준표, 네. 3위 오세훈, 4위 한동훈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열과 순서를 보면은 윤석열과 거리 내지는 일체도 순서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웃기는 판이 순서대로, 네, 웃기는 판이 된 거예요. 네. 도로 윤석열 판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독하게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뒤처리 담당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완규를 뜬금없이 뭐 지명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온통 보니까 윤석열 정치예요. 온통 다. 근데 이제 그게 경선까지라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한덕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죠. 네. 황교안 사례를 봤을 때 예. 불출마 선언이 맞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욕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저는 이번 욕심을 어디서 느꼈냐면 헌법재판소나 국조특위에서 제가 한덕수 총리하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 그냥 관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완규를 그렇죠. 지명하면서부터는 뭔가 있구나. 이게 이 사람의 정체성은 관료다 보니까 일단 빠져나가는데 능숙하고 근데 이제 뭐 이완규 지명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거든요. 굳이 할 이유가 그다음에 없잖아요. 성향상 성향상 굳이 할 이유도 없고 본인이 뱉은 말도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한덕수가 일단 이완규 카드를 가지고 던졌고 그거를 국민의힘이 받아줬고 그래서 지금 40명까지 한덕수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15일까지 황우여가 15일까지는 참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덕수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범보수, 네. 단일 후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가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완규를 임명하는 게 위원정당 해산 국민의힘당 위원정당 해산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전 대표를 날릴 수 있는 거. 불소수 특권 부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윤석열을 지키는 부분. 이게 1타 3피의 그러니까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 헌재 구성 자체가 예.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구구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결국 사법부 헌재 시간이라고 이완규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헌재 시간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밀히 보고 분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를 어떻게든 지명 철회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법적으로 가처분도 하고 권한쟁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가처분까지 권한쟁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정권도 있고 저 정권도 있고 여기 계속 있었잖아요. 네. 눈치도 빠르면서 보신 이런 걸 잘하는 분이 그런 스타일인데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저런 무리수를 자기 말을 바꿔가면서 그런 정치인 스타일은 아닌데 왜 저러는 거예요? 이게 참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판이다. 네. 한덕수 총리도 이상하다. 예. 근데 저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연구, 예. 이 윤석열의 사그러들지 않은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될 그러니까 것이냐. 파면됐는데도 뭐 큰 차이 없어. 어차피 술 먹고 정치 안 했잖아요. 그냥 파면되고 어차피 술 먹고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임명은 다 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네. 윤석열의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카리스마로 오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틀러가 자기는 무오류에다가 모든 국민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해 오니까 내 전략 전술은 틀린 게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건 독일 국민이 날 배신한 거고 사령관들이 말을 안 듣고 무능했기 때문이다. 나는 완벽한데. 그래서 마지막 지시가 내려갑니다.
모든 은행, 항구, 도로, 발전소를 다 파괴해라. 네. 독일 국민한테 복수하고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이 명령이 이행이 안 된 거라고. 그리고 저 독재자 가다피가 저기 뭐 평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그 사이코적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게 카리스마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극렬주의자. 예. 두 번째는 지독한 나르시즘입니다. 이것도 히틀러 같이 또 가다피 같이 네. 이렇게 저기 뭐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무오류성 절대시하고 그 사고에 갇혀버리는데 이러다 보면 무모한 도박을 하거든요. 잘못된 네. 오인을 하고 그게 결단력으로 오인되는 거예요. 아, 결단으로 그러니까 보인다. 저렇게 무모한 12.3 계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둔갑을 하냐 그러면은 그래도 윤석열은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이게. 여론 중에 그런 여론이 있어요. 구구층에. 맞아요. 여기서 팬덤이 형성되는데 이 저기 추종자들은 무섭네요. 자기의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런 카리스마와 결단력에 위탁을 해요. 네. 이러면서 그 저기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상당히 이게 크게 일어났는데 네.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이런 팬덤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하이제킹 당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 나가는데 이게 중간에 멈추질 않는다니까. 예. 멈추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정당이라면 그래도 항구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왜 못 나오는 거야 여기서? 아니 이게 윤석열 자체가 이제 검찰에서 쭉 자라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득된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핀포인트 공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성향이 같은 사람들 일종의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구구라고 칭하죠. 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핀포인트 공략을 잘하는 거죠. 근데 중도층은 나서지 않고 네. 결국은 정치의 판을 바꾸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후보를 결정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들이 20-30만 명만 있으면 예.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경선을 했을 때 아하. 서울에서 대선 경선 마지막 날. 예, 여기서 이제 판이 바뀔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게 저희 민주당에서 예측하는 게 11만 정도 돼요. 이거를 11만 정도를 가지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조직표, 예, 뭔가 예.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이게 후보를 원치 않은 후보로 바꿀 수 있고 원하는 후보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정강훈 목사나 뭐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가 생명력이 긴 것도 그런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이 군중들을 알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공략하면 된다. 국민의힘당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검찰에서 이제 습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알고 있군요. 예, 대중들을 구구 세력들을 공략하고 이 구구 세력들이 자기의 뜻대로 정당이 움직이게끔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래봤자 사실은 많지는 않고 목소리는 엄청 크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전체로 따지면 아주 작은 수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취약성입니다.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은데 미국은 그 뭐 코커스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원 투표율이 10%가 안 돼요. 많아야 10%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의원이 누굴 잡겠습니까? 당원 중에 조직된 소모임들을 몇 개를 잡으면은 당선되는 거죠. 당선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래요. 국민의힘의 당원의 70%가 영남입니다. 그런데 영남에서도 저기 권리당원들이 경선에서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1%, 영남권 인구의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 보여요. 이게 지금의 그 당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저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런 허점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기 이제 소수의 조직화된 강경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 다수 시스템을 전부 지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이름으로 이게 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게 범세계적인 현상이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영남 편중권이 너무나 심해서 네. 이 구조가 10대는 겁니다. 호남은 한 자릿수예요. 당원이. 예. 10%도 안 돼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누가 권력을 결정하고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박근혜 그 탄핵 때도 황교안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예. 그때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후에 당 대표를 일거에 장악한 건 태극기 부대 그때 정광훈 목사가 맞아요. 한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괜히 뭐 공당이니 민주적이니 뭐 이런 얘기 따지지 말고 나라를 그냥 정광훈 목사한테 갖다 바쳐 그냥 당을 아예 제물로 당을 갖다가 정광훈 목사한테 갖다 바치면 결과도 선명하고 절차도 간단하고 어차피 그럴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윤석열의 이른바 앞으로 사저 정치 같은 게 쭉 반복되거나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나요? 경선 때까지. 경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후보가 된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절연하지 않고는 그때야 뭐 당내에서야 뭐 1위는 지금 조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이제 표의 확장성, 그다음에 당의 어떤 지지도 확장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선 후보가 되면은 절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생명력은 이번 경선 그러니까 5월 3일 날 완료되는 5월 3일까지 생명력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그때까지일 것이다. 윤석열.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은 점령 못한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 여기는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과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나 강하다. 결국은 거기가 대세점이라는 거죠. 무당파 중도층.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절연을 못해서 중도층 공략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전략은 뭐겠느냐. 이재명 후보와 중도층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내가 못 먹으면 상대방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이 일단 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선판을 조금 크게 짜면 난 실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비관적이었던 그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그렇게 되면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은 지금 그 중도층 선점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선거의 막판까지 수성을 해내느냐 이게 가장 핵심 전략이 되는 건데 이걸 끊임없이 이제 각종 악마화된 어떤 그 이미지 공세를 해가지고 찢어내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이걸 주된 전략으로 본선에서는 쓰지 않겠냐. 뭐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지금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뭐 비슷한 방법을 했었고 뭐 켜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재명 전 대표 대세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제 부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세 번째죠. 사실 대선 도전이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영상도 뭐 감동적이라는 분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이라는 걸 겪으면서 국민이라는 게 뭐다. 그리고 이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국민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냥 이상적으로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거기를 위해서 이념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용주의를 좀 내세웠던 거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대다수를 놓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뭐 이제
피습도 당하고 그 다음에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계엄도 겪으면서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보게 된 거죠. 몸소. 그러다 보니까 저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아, 전략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카리스마형 지도자를 추구하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되는 이미지를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서번트 리더십. 도와주는 이렇게 그렇죠.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예. 이렇게 해야 윤석열하고 가장 이미지적인 대척점에 있고 또 윤석열의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접근하는 데는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 이런 건 공감이거든요. 공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벌써 민주주의 넘어 다음 체제는 공감주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공감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양심과 절제와 관용이라는 네.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체제 규정보다는 이제는 공감으로 그것이 넘어가야 된다. 공정이 양심을 만나야 정의가 된다. 그렇죠. 최재천 교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금 인간의 양심, 공감, 관용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최근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하고 대비될 수 있고 대척점에 배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수천 명 많고 그냥 또 지사적으로 연설하며 출마 선언 빵빵거리는 고성능 스피커가 필요한 이런 식의 어떤 그거를 탈피해보자. 아, 그래서 그랬다고 영상으로 이런 거군요. 전략을 택한 거예요. 나는 저거는 좀 일견 전문가들의 어떤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약간 거친 이미지를 희석하고 좀 친구 같고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윤석열을 극복하는 네. 이미지 전략으로 봤다. 좀 그렇게 읽혀진다 이게. 그 경선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언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나 뭐 김영록 지사도 그렇고요. 불출마, 박용진 의원도 불출마 선언해버렸는데 거의 김두관 의원만 출마 선언했고 나머지는 좀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눈에 띕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김경수 지사는 출마할 하겠죠. 네, 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요. 이제 측근을 통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으니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잘 나가던 정치인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검찰총장 그걸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 때 단식 투쟁을 오래 했잖아요. 네. 네,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엄 국면에서 이게 결국은 어떤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인물이 변하고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묻힐 수밖에 없다. 그냥 거론만 되다가 나오지 않고 결단을 하지 않고 하면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길 거라는 생각은 못 할 거예요. 쉽진 않아요. 네, 상상을 못 하겠지만 자기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시는 분이 이걸 받아 안고 또 국정 운영의 정책으로서 또 적용을 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본인의 또 인물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이라면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김경수 나온다. 전 지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이재명 캠프에서 나와달라고 부탁해야 될 판이야. 지금 경선 흥행 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기 예. 참 이게 흥미로운 배치인데 네. 저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했고 행안부 장관도 했는데 이분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분명히 출마 선언 전에 여론조사는 10%라고. 네. 그런데 출마만 하면 표는 5%야. 예, 딱 떨어져요. 그런데 보통 선거운동을 하면 표가 불어나야 돼. 네, 줄어들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반토막이 나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좋거든. 예. 아 좋죠. 아 좋죠. 예, 그리고 예, 예. 나는 이 펀더멘탈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뜬금없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상하게 선거운동하고 아주 뭐 대형 사무실 없고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이상하게 안 나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오시긴 하는데 과거의 전략을 좀 많이 성찰하셔야 될 거다. 이런 점이 있고. 김경수 이번에 전 경남도지사는 굉장히 저번에 부적절한 시점에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아하. 막 내란의 한참 결정적 순간에 공교롭게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단식 투쟁을 한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 시점상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전체적인 맥락의 정치를 본 게 아니라 너무 개인 일정 그다음에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고. 맞습니다. 외국 가 있었고. 예, 독일 가 독일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윤석열의 폭정에는 거의 저항을 안 하다가 이제 장이 서니까 숟가락 들고 나온 거냐. 그렇게 이런 인식이 될 수 비아냥이 있습니다. 된 지지자들 거예요. 사이에는. 예. 네. 근데 주로 친문 계통이 그랬어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한 3년 어디 가 있다가 저번 총선에 나와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낙마 사실은 지만 다 좋으신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그랬는데 이런 면에서는 과거에 어떤 한 번 이렇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자꾸 이제 뒤늦게 잠 좀 잘라 그러니까 뭔 소리를 내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친문 계열이 그동안에 윤석열한테 모진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항을 했느냐. 이거를 사실은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과 윤석열 정부 출범이 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통절한 책임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네. 그냥 잊어버릴 뻔했는데 갑자기 숟가락 들고 덤비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인식이 되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부겸 이번에 네. 전 총리도 출마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속속 광판되는 거요. 네. 전부 고소득 접어. 그러면 칠 사람은 있어야 이게 3명은 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 비유를 하시는 이게 이 사람들 끝까지 가줘야 네. 이게 고가 되든 스톱이 되든 할 거 아니냐고 다 광판다 그러면. 예, 광만 팔아서는 안 된다. 정치는 예. 이렇게 욕을 먹고 낙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견을 경쟁하는 공간이에요. 네. 어떤 사회에 대한 자기의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걸 정치인은 내놓고 경쟁을 하는 게 정치인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이거 진 자리 마른 자리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결정하겠다. 사실은 이건 정치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경선의 판은 조금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의견을 경쟁하는 것이다. 예. 그런 걸 국민들이 보고 취사 선택을 하게 정책의 메뉴판을 풍성하게 주는 게 그게 국민의 정치인들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어떤 뭐냐면 점이죠?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탄핵 아닙니까? 네. 그냥 이번도 탄핵이에요. 그래서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이게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문재인 처음부터 문재인 끝날까지 문재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됐었어요. 문재인 캠프에서 이재명과 안희정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붕을 좀 일으켜달라. 네. 이게 사실로 확인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생각은 있었지만은 이게 가서 들러리 설 필요가 있냐. 내 돈 내가면서.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다 요구가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게 된 거고. 흥행, 경선 흥행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때 참여가 이재명 대표 오늘날의 이재명 대표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정치적 결단이 오늘의 이재명 대표를 만든 거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번에 경선에서 자기의 모습,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인간 김경수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래의 지도자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예.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대선 출마를 출마. 아니 무슨 예. 아니 정의당에서는 후보로 거론 안 되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비사가 네. 있어요. 비사. 저기다. 뭔가 예. 있긴 있네. 예. 알겠습니다. 뭐 생각이 조금이라도 아니 그런 것보다도 공교롭게도 네. 진보 정당 중에 정의당이 TV 토론 초청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예, 선관위 3% 아닙니까? 이게 지방선거까지 다 합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격이 돼요. 되군요. 예, 공교롭게 지금 원내에 있는 진보 정당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돼요. 이게 선거법에 그 산식이 있다고. 그러면 정의당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석도 없는데 예.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라도 진출을 시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여는 게 이번 대선밖에 없어요. 이 선관위 TV 토론을 메인 테이블에 참여하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어떤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드를 이걸 옛날에 노력해서 쌓은 카드고 권리인데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중요한 그걸 거를. 나가면 이제 고개 쳐들면 골프채가 날라와 머리를 후려칠 것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빚이 27억이 남았다고. 예, 빚도 많죠 정의당. 그런데 등록하는 비용이 약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억 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저번에 특별 모금에 겨우 3억 갚았는데 이런 현실적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미래의 진로나 진보 정치 또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이라면.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플러스 지금까지 김종대, 부승찬 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